매년 연말이 되면 집집마다 풍성한 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한 끼의 명절 밥상을 차리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어머니 김영자 씨입니다.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 아들의 집을 장만해주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이 편안한 노후와 자식들의 존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설날을 앞둔 어느 날 밤, 며느리는 그녀에게 5만 원권 한 장을 가볍게 던져주며 10명의 대가족이 먹을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구색은 제대로 갖추세요. 제 체면 구기지 않게. 5만 원, 며느리가 드는 명품 가방의 지퍼값도 안 되는 그 돈으로 한 어머니의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헌신을 매수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영자 씨는 화를 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5만 원을 받아들고 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마. 도대체 그녀는 어떤 요리를 내놓았기에 메뉴판을 본 모든 손님을 순식간에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식탁 위에서 꺼내든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기에 기세등등하던 며느리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고 유약한 아들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획된 존엄을 찾기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반격입니다. 지금부터 단돈 5만 원짜리 명절 밥상이 촉발한 어느 가정의 전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65입니다. 이웃들은 저보고 복이 많다고들 합니다. 아들 민준이는 서울 시내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 지은이는 외국계 회사의 임원이라 아들보다 돈을 더 잘 법니다. 거기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똑똑한 손자까지 안겨주었으니 남들 눈에 제 노후는 꿀단지에 빠진 것처럼 달콤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꿀 속에 얼마나 쓴 독이 감춰져 있는지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날, 저는 부엌에서 빼곡하게 적힌 메모지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올해 설 명절 음식 메뉴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 부산에서 어렵게 올라오는 딸 소연이,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의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무려 10명의 대식구가 모이는 이번 설 저녁 식사는 우리 집의 1년 중 가장 성대하고 제게는 가장 골치 아픈 행사였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더니 진한 명품 향수 냄새와 함께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는 뭔가에 우아하게 기대어 기름 냄새에 찌든 시어머니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올해 설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셔서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 리스트에 사돈어른이 좋아하신다는 해산물 몇 가지를 더 적어 넣었습니다. 지은이는 저의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신권 한 장을 꺼내 싱크대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지폐는 제가 방금 씻어놓은 채소 엿물기, 묻은 자리에 떨어져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마치 처량한 제 신세처럼 말이죠.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돈을 놓던 동작처럼 가벼우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 실적이 제일 좋아서 보너스도 두둑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 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주인이시니까 구색은 제대로 갖춰주세요. 음식은 반드시 풍성하고 체면석에 준비해 주시고요. 제 얼굴 깎이지 않게 아시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것은 그녀의 도도한 뒷모습과 마치 거린을 적선하듯 던져준 5만 원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물기에 젖어가는 지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처럼 제 가슴을 지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을 대기조차 싫었습니다. 5만 원으로 신명의 명절 상차림을, 그것도 풍성하고 체면석에 준비하라니요. 저는 눈을 감고도 장바구니 물가를 훤히 꿰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괜찮은 조기 한 마리만 사도 2만 원이 훌쩍 넘고 삼겹살 한 근에 10,000원이 넘습니다. 닭고기나 해산물, 명절용 나물까지 갖추려면 5만 원으로는 생선 한 마리에 나물 두어 가지 사면 끝일 겁니다. 이건 물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절약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저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 속에 잠긴 듯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지난주 제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가족 단톡방에 생일 축하 이모티콘 하나 띄운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죠. 반면 지난달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사돈어른의 생신 때는 어땠습니까?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강남의 5성급 호텔룸을 예약했고 수백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또 생각납니다. 제가 꼬박꼬박 모은 노령연금을 털어 손자에게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주었을 때 며느리는 힐끔 보더니 신발장 구석에 처박으며 아들에게 말했죠. 할머니가 사준 건 촌스러워서 학교 가면 애들이 놀려. 엄마가 새 거 사줄게. 하지만 사돈어른이 길거리 좌판에서 산 스카프를 선물했을 때 며느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엄마, 안목 진짜 최고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백화점 것보다 훨씬 예쁘네. 제 헌신은 그들 눈에 싸구려이고 촌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친정의 모든 것은 설령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도 고귀하고 품위 있는 것으로 둔갑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준비 다 됐어? 영화 시작하겠다. 부엌에서 나가보니 민준이가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공손히 받아들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본체만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희들 명절 음식 비용에 대해 물으려는데 민준이가 다급하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좀 참아줘요. 지은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요. 또 그 소리. 참아라. 그들이 결혼한 날부터 이 말은 저를 옥죄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내면 스트레스 탓, 저를 무시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라 직설적인 탓, 제 희생을 쓰레기 취급하면 세대 차이 탓, 매번 참아야 하는 건 시어머니인 저였고 고개 뻣뻣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릴 적 제품 안에서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아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수행비서처럼 변해 제 어미를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꼴을 보니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위 물기에 젖어 처량하게 누워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며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폐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내고 다리미질하듯 반듯하게 폈습니다. 좋다. 5만 원으로 풍성하고 체면서는 밥상을 차리라고. 내가 보여주마. 너희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저녁을 만들어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빳빳하게 펴진 5만 원짜리를 들고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든 채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명절 대목이라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소리, 도마 위 칼질 소리가 어우러져 삶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저도 이 분위기에 젖어들었겠지만 오늘 제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단골 정육점 앞 사장인 박 씨가 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일찍 오셨네. 오늘 삼겹살 아주 좋은데 한 근 드릴까?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겹살 한 근만 사도 제 예산의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박 사장, 저 돼지 껍데기는 얼마요? 박 사장은 칼질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돼지 껍데기요? 김 여사님이 그걸 뭐하게. 그건 살점도 없어서 보통 육수 낼 때나 쓰거나 서비스로 주는 건데 필요하면 그냥 좀 드릴게. 아니요, 살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식재료 깐깐하게 고르기로 소문난 제가 설 대목에 돼지 껍데기를 사러 온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였습니다. 김 여사님, 댁에 무슨 일 있어요? 십수년을 알고 지낸 우직한 박 사장의 걱정 어린 질문에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5만 원을 주며 10인분 명절상을 차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으려 애썼지만 끝내 목소리가 떨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사장은 들고 있던 칼을 도마에 쾅 소리나게 내리찍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짓이 어딨어. 5만 원으로 잔치상을 차리라니. 김 여사님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진 줄 아나? 요즘 나가서 갈비탕 한 그릇만 먹어도 15,000원인데 며느리가 아니라 빚쟁이네. 빚쟁이. 박 사장의 고함에 주변 상인들과 장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너무했다. 돈 좀 번다고 유세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면. 사람들의 공분을 들으며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인파 저편에서 화려하게 치장한 사돈 어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장바구니를 든 채 며느리의 남동생을 대동하고 시장에서 제일 비싼 수입 과일 가게로 직행하더군요. 사장님, 사돈 어른 특유의 우아하고 거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샤인머스켓 제일 크고 좋은 걸로 2송이만 골라줘요. 그리고 저기 백화점에 들어간다는 체리도 2박스 주시고요. 과일 가게 주인이 굽실거리며 포장하는 사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와, 저 집은 돈이 많은가 봐. 과일값만 수십만 원은 나오겠네. 사돈 어른은 그 시선을 즐기며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는 짐짓 큰 소리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어유, 우리 딸 지은이가 효녀라서 엄마 설에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줬지 뭐예요. 이건 내일 딸네 집에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카드 결제기에서 띠릭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20만 원은 좋게 넘었겠죠. 그 몇십만 원짜리 과일값과 제 주머니 속 돼지 껍데기를 사려는 5만 원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따귀였습니다.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물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 깊은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들 가족에게 저와 저의 희생은 싸구려였고 언제든 짓밟아도 되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저는 동정 어린 시선들을 뒤로하고 다시 박 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박 사장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박 사장,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에 있는 제일 싼 돼지 껍데기랑 아무도 안 가져가는 뼈 부스러기 좀 줘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5만 원으로 저 사람들 평생 기억에 남을 밥상을 차려줄 거니까. 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 저는 팽이처럼 부엌을 돌며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육수를 우리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저는 너무나 한가했습니다. 박 사장에게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한 돼지 껍데기와 뼈 부스러기를 씻었습니다. 껍데기는 국을 끓이고 뼈 부스러기로는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맹탕이나 다름없는 육수를 낼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무 하나, 감자 몇 알, 그리고 제일 싼 청경채 한 단을 샀습니다. 이것이
제 명절 장보기의 전부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부엌을 나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혼수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폐물 대신 제 인생의 피눈물 나는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받아온 상장, 대학 시절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며 사준 중고 컴퓨터 영수증, 아들 결혼식 때 어머니 유품인 금가락지를 팔아 며느리 다이아 반지 보태준 전당포표,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난 날부터 가계부처럼 기록해온 이 집에 쏟아부은 모든 돈의 내역이 적힌 낡은 수첩들. 한때는 이것들이 모성애의 증표이자 가족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것은 제 반평생의 억울함이 담긴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 널려 있는 낡은 물건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대청소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니 옛 생각이 나서 곰팡이 쓸까봐 좀 꺼내놨다. 지은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저런 쓰레기를 뭐하러 이고 지구 사세요. 다 갖다 버리세요. 집 좁아지게. 그러게나 말이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쓰레기지만 누군가에겐 목숨보다 귀한 보물일 수도 있는 법이지. 제 말투가 평소와 달리 서늘했는지 며느리는 흠칫하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 전날 부산에 사는 딸 소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KTX 타고 아침 일찍 갈게. 음식 준비는 힘들지 않아. 내가 일찍 가서 도울까?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아져서 웃었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했어. 그냥 시간 맞춰 오기만 해. 알았어. 참, 올케네 부모님도 오신다며.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대충 해. 얼굴 보는 게 중요하지. 걱정 마라.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올해 엄마가 준비한 밥상은 정말 대충이 아니란다. 다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소연아, 너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좋아했지? 응. 갑자기 무슨 이야기? 아니야. 이번 설 저녁에는 엄마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란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분류해둔 증거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날 당일, 집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예년처럼 부엌에 갇혀 전쟁을 치르는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그 초라한 재료들을 마지막으로 손질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전 냄새도 달콤한 갈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맹물에 삶는 청경채의 비릿하고 밍밍한 냄새만이 감돌 뿐이었죠. 중간에 며느리가 들어와 탄 조리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예요? 부족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배달시켜서 갈비찜이나 회라도 좀 더 놓을까요? 저는 손을 닦으며 며느리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충분하다. 진짜 메인 요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걸. 저녁 7시 정각. 식당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신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비좁았습니다. 상석에는 아들 부부와 사돈어른 내외가 앉아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딸 소연이 부부는 문가 쪽에 불편하게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은연중의 풍기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사부인, 밥 다 됐나요? 저희 배고픈데. 사돈어른이 재촉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첫 번째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식탁의 왁자지껄함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접시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볶아낸 허여멀건 감자채 볶음한 접시와 소금 간도 제대로 안 되어 푸르딩딩한 데친 청경채 한 접시였습니다. 어머니, 아들 민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접시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저녁은 코스 요리처럼 하나씩 나올 겁니다. 요리마다 사연이 있거든요. 이 첫 번째 요리의 이름은 저는 감자채를 가리켰습니다. 맨주먹 붉은 피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민준이 아비랑 처음 결혼해서 단칸방 월세 살 때 생각나네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그 집에서 고기는커녕 친정에서 보내준 감자몇, 알볶고 텃밭에서 뜯은 채소 데쳐서 먹는 게 최고의 만찬이었죠. 제 목소리는 남의 이야기하듯 평온했지만 며느리와 사돈 식구들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두 번째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커다란 국그릇에 담긴 맑다 못해 투명한 국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 보이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건 허여멀건 돼지 껍데기 몇 조각뿐. 저는 밥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퍼서 돌렸습니다. 국그릇을 식탁에 툭 내려놓자 국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이 두 번째 요리는 고진감래, 구중간래의 쓴맛입니다. 제 시선이 아들 민준에게 꽂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이랑 하숙비 마련하려고. 저는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 돌리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밥해 먹을 시간도 없어서 물마른 밥에 간장 2숟갈 넣어서 후루룩 마시고 뛰어나갔죠. 그렇게 석 달을 살았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더군요. 우리 아들 합격증만 보면 배가 불렀으니까. 식탁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어른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지고 모욕감이 서린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은 찐빵. 접시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자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세 번째 요리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절약입니다. 제 눈빛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며느리 지은이를 겨냥했습니다. 너희 둘 결혼할 때,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아파트 살 때 계약금이 2억이 부족했지. 내 퇴직금, 적금 다 깼는데도 모자라서 그 몇 달 동안 나는 1,000원짜리 찐빵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내가 아낀 그 돈 다 너희한테 들어갔지. 내 아들이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말을 마치자 딸 소연이가 흐느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사돈어른이 참지 못하고 식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좋은 날에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우리 무시합니까? 며느리 지은이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미치셨어요. 제가 5만 원 드렸잖아요. 그걸로 고작 이런 걸 차려서 우리 집안 망신 주려는 거예요? 내가 5만 원 줬잖아요 라는 그 말이 제 가슴속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식탁을 콱 내려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얌전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망신. 내가 너희를 망신 줘?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줬지.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내 수십 년 희생을, 시어미의 자존심을 퉁치려고 했지. 너희는 내 피를 빨아먹고 살면서 내가 조금만 비위 안 맞추면 모욕이라고 느끼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저는 멍한 표정에 그들을 뒤로하고 거실 구석에 미리 설치해둔 빔 프로젝터 스위치를 켰습니다. 하얀 벽면에 불빛이 쏘아졌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체면서는 대단한 요리. 이제 진짜 보여주마. 화면에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나의 희생. 젊은 시절 낡은 미싱을 돌리며 아들을 업고 있는 제 사진. 아들의 학비, 송금 영수증들.
아들 결혼식 때 내 금가락지를 판 전당포, 영수증, 아파트 자금이체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 사진 한 장 한 장이 무언의 따기가 되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너희의 탐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 제가 노령연금으로 몰래 할부금을 내준 아들의 승용차.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웃고 있는 그들 가족의 사진. 그리고 작년 사돈어른 생신 때 호텔에서 파티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날 아파서 혼자 라면을 먹던 제 초라한 밥상 사진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그들이 없을 때 집안 곳곳을 찍어둔 것들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처럼 비참했었죠. 사돈 식구들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창백해졌습니다.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늙은이가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들의 치부를 기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마지막 사진은 어제 시장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어치 수입 과일을 사들고 으스대던 사돈어른의 모습과 그 뒤편 정육점에서 돼지 껍데기를 흥정하던 제 쓸쓸한 뒷모습. 이 잔인한 대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노래 교실 때 쓰려고 샀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 김영자는 이 집안을 위해 40년을 바쳤다. 내 청춘, 내 건강, 내 모든 돈이 너희들의 명품 가방이 되고 자동차가 되고 입속의 스테이크가 되었어. 나는 보답 따위 바라지 않았다. 최소한의 존중, 사람 대접만 바랐을 뿐이야. 제 시선이 며느리에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너는 내게 돌아온 건 경멸과 무시뿐이었지. 수억 원을 쏟아부은 나한테 신명 먹을 명절상 차리라며 던져준 게 고작이 5만 원이라니. 저는 식탁으로 걸어가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륵 신사임당의 얼굴이 그려진 지폐가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재로 변해갔습니다. 불빛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 타버린 재를 그 맹탕인 돼지 껍데기 국그릇에 툭툭 털어 넣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요리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나 김영자는 너희에게 빚진 것도 줄 것도 없다. 검은 재가 국물 위로 눈송이처럼 퍼져나갈 때 식탁의 평화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사돈어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시어머니한테 정말 그렇게 했니?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는 짐을 챙겨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챙길 생각조차 못한 채 말이죠. 식당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품고 있던 파괴력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쳐박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민준,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내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거 보고만 있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 꼴이 뭐가 돼. 네가 책임져. 민준이는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엄마도 오죽하면 그러셨겠어. 뭐? 오죽하면. 이게 다 계획된 거라고. 나 이 집에서 못 살아. 이혼해. 이혼이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딸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가자, 엄마. 여긴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쳤으나 모욕만 남은 그 집을. 바깥 공기는 찼지만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갔습니다. 좁은 침대에서 딸과 등을 맞대고 누운 그날 밤, 저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잠을 잤습니다. 진흙탕 속을 걷던 나그네가 짐을 다 버리고 나온 듯한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아이 데리고 친정 갔어요. 엄마랑 해결 안 하면 안 돌아오겠대요. 저 어떡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제 40이다.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핑계 댈 생각 마라. 내가 아내를 잡든 헤어지든 그건 내 몫이야. 나는 이제 지쳤다. 나는 내 고향 강원도로 내려가련다. 그 낡은 집이 비좁아도 내 마음 편히 쉴 곳은 거기뿐이다. 엄마.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마.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 더 이상 나 찾지 마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딸의 도움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노인대학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닭백숙을 끓여도 이제는 식구들 눈치 안 보고 제가 제일 맛있는 다리를 뜯습니다. 꽁무니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단풍놀이도 갑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 밤 저는 저를 보러 먼 길을 달려온 딸 내외를 위해 소박하지만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야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영자 씨의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5만 원으로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관만 했던 아들. 과연 누가 이 가정 파탄의 가장 큰 책임자일까요? 그리고 영자 씨의 선택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과 그 속에 감춰진 갑질.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자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